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예전에 코로나19 대책, 정부 대책이 과연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걸 한번 리뷰하는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우리나라 그때 방역 넘버원 전 세계가 다 감탄하고 그때 우리 뿌듯했잖아. 네, 잘했죠. 방역은 잘했는데 이제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또 한 번 그렇게 물샐 틈 없는 철벽 방어를 할 거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많이 몰락을 했고 또 학교 등교 못한 아이들도 감염에서는 보호됐지만 과연 그동안 고립되고 학교를 못 가고 한 효과가 과연 감염으로부터 피한 것만큼 그 괜찮은 거냐,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었는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런 또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또 유익한 연구를 누가 했나 봤더니 네, 또 현철 김. 네. 네. 자, 김현철 교수님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코로나19 언제 쪽이야? 그 5년 전 얘기죠. 5년 전.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질병관리청과 그 국립의료원에서 예. 요 우리나라 코로나 정책 어땠냐 반성하는 이제 국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나라 사람들 코로나 정책했던 사람 다 모시고 예. 또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좀 기조 강연을 맡았어서 한번 준비한 것들을 저 혼자 좀 듣고 말기엔 좀 아깝고 네. 그때 별명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예. 오늘 좀 우리 그 시청자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5주년입니다. 이제 슬라이드 가져왔는데요. 제가 예. 학교 옮겨서 이렇게 멋진 그 연세대학교 사진도 하나 보여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감염병 관리 정책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냐, 목표 설정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 정책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감염병 관리 정책의 목표가 감염병 숫자를 줄이는 겁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잖아요. 예. 하여튼 그쵸? 최대한 감염 확산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이 거의- 방점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정책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 정책이 무해하냐? 무해하진 않잖아요. 그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무해하지 뭐 않죠. 학생들도 아까 말씀하셨고 자영업자들도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소수자들, 그러니까 정말 큰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당해도 막 보이스 활동 못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마스크 억지를 씌우면요, 청각 장애인들은요 아, 무슨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 입 모양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런데 본인들도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이스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사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뭔가 정부가 탁 나서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주고 이거 반드시 해라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소수의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는데, 그나마 큰 그룹은 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이스아웃 할 수 있는데 예. 작은 그룹들은 그냥 진짜 묻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뭐랄까 이제 감염 숫자를 줄이는 것과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에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감염으로 인한 피해와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감염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부작용 없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금 딱 이제 안 대표님도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정책 부작용이 많이 고려는 안 된 것 같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좀 더 파헤쳐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 세대 교육 기회 박탈된 거랑 경제적 손실, 자영업자들 특히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이었고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우리가 비용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큰 문제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이 언어 배우고 사회성 배우는 게 이게 결국은 요 말로 배우고 또 애들끼리 만나야지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인생 성취의 2분의 1이 코그니티브 어빌리티 인지 기능에서 나오고 나머지 2분의 1이 비인지 기능에서 나오는데 예. 비인지 기능이 언제 나오냐, 언제 다 발달이 되냐? 3회 2에서 5세 요 유치원 시절에 확 큰단 말이에요. 비인지 기능이라는 건 예를 들면 대화, 공감, 사회성. 공부 잘하는 것 빼고 나머지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 끈기,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아하. 2%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다들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군요. 네네 있으세요. 이거 참.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릴 때인데 그거를 이제 막아놓은 거잖아요. 학교 못 가게 하고 마스크 씌우고 그 당시에 애들끼리 얘기하면요, 너 얘기하지 마. 막 약간 이런 분위기. 뭐 이렇게 벽을 차단시키고서 얘기해 막. 그렇지. 이런 그래.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코스트로 치러지는 거라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뭐 합당한 일이었냐라고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예. 자, 먼저 감염 예방은 일단은 필요한 거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건데요. 네. 감염 예방 정책을 잘했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을 보통 많이 보죠. 사망률.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의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우리 2020년 3월 1일부터니까요. 처음 코로나 이제 시작했던 2019년 12월, 지금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쭉 이제 그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죽었나 본 거예요. 예. 미국이 이제 많이 죽었고, 뭐 독일, 덴마크, 캐나다, 한국, 일본, 여기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코로나 감염은 과연 좋은 수치일까? 그러니까 좋은 메저일까?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 정책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 감염을 줄이는 정책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일까?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뭐 그럼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그냥 감염자? 감염이 됐어도 아니면 얼마나 뭐. 치료가 잘 됐느냐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보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사망. 예. 근데 이게 좀 찝찝해요.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은 할 텐데 일단 그 중국 여기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낮죠. 예. 중국은 이제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 했잖아요. 네. 뭐 극단적으로 이제 막 모두 다 꽁꽁 싸매고 이런 일을 했고요. 완전 봉쇄. 완전 봉쇄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죠. 일단은 이 코로나 사망자 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의 이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되고요. 또 이 중국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요. 그 중국은 코로나 사망자 수를요. 코로나에 감염되고 폐 기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은 사람들로만 한정합니다. 엄청나게 과소 추계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좀 더 넓게 잡고 그래서 이거는 나라별로 그 잡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또 과소 추계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아예 작정하고 과소 추계하기로 했고 네. 또 뭐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약간 잘 모르지만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코로나로 인해 죽은 거야? 아니면 지병으로 죽은 거야? 뭐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요 다음인데요. 초과 사망이라고 합니다. 초과 사망. 평소보다 더 많이 돌아가신 그렇죠. 숫자. 그 숫자.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인지 아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네, 고시기에.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2020년까지 자료를 쭉 모아서요. 이제 인구가 얼마나 고령화되는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다 있고 하니까 당신이 죽을지 말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몇 명이 죽을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딱 그냥 인구 분포만 보면 인구 분포랑 뭐 질환들의 이제 분포들을 보면요. 대충 몇 명 죽을지 굉장히 집단 레벨에선 예측이 되게 잘 됩니다. 사망자를 카운트할 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인지를 굳이 구별 안 하고 그렇죠. 작년에는 뭐 10,000명 돌아가셨는데 올해 코로나 있는 시기에 15,000 돌아가셨으면 대략 5,000 정도는 코로나 때문이었겠구나.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작년에 10,000명 늘겠죠. 죽었으니까 올해는 11,000명 죽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5,000명 코로나 때문에 15,000명 죽였으면은 15,000에서 11,000을 뺀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망한 분들과 코로나가 없었을 때를 이제 가정해서 그런 프레딕션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 2020년, 21년, 2022년, 2023년에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를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예. 그게 초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사망은 국가별로 다를 이유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죽은 거니까 그냥. 네. 그래서 그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다 따질 필요도 없고 요게 그래서 가장 코로나 감염 요 팬데믹에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제일 나은 지표다. 그러네요. 라는 게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거 숨길 그렇습니다. 수가 없어. 그렇지. 네.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걸 봤더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초과 사망을 쭉 누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봤더니 미국은 처음에는 초과 사망이 굉장히 많았다가 그 누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예. 초과 사망한 정도가. 우리나라가 뭐 되게 잘했다고 하는데 뭐 독일, 캐나다 정도예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지금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이 정도. 그러네. 네, 그다음에 여기 일본 우리 막 일본 걱정해주고 그랬잖아요. 예. 야, 니네 여기 괜찮아? 일본 되게 잘했어요. 이 덴마크 우리보다 나아요. 사망자 수는 많은데 초과 사망이 적다는 건 네. 그 말은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었다. 하필 코로나가 고령화 문제도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직 그 유럽 나라들보다는 덜 고령화죠. 덜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예. 똑같이 익스포즈가 돼도 우리나라는 덜 죽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다고 10만 명당 사망 수를 단순 비교한다고 이게 우리가 되게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인구 구조의 영향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코로나 사망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그 나라별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뭐 코로나 사망만 갖고서는 잘했다 말했다 절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사망이 그나마 낮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는 우리가 되게 걱정했던 뭐 일본, 덴마크 뭐 얘네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더 잘했어요 사실은. 그러네. 확실히. 독일 막 우리가 되게 막 무슨 걱정 많이 했었 막 이제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이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보다 결코 못한 게 아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막 쏟아지고 그런 뉴스들 중에는 평소에 안 그랬어도 돌아가실 분들의 카운트가 되게 많았다는 거군요. 그럼요. 다른 나라에서. 네. 요양병원에서 5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평소에도 한 4분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였는데 네. 코로나니까 그냥 5명이나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약간 과장 보도를 한 거구나 다른 나라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고 뭔가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못한 건 아니지만 요 수치, 그러니까 사망을 줄이는 거에 못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극찬할 만한 것이냐? 그건 솔직히 아닌 거죠. 네. 여기까지는 뭐 초과 사망 지표로 보면 딱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실패 사례, 홍콩 사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못한 나라 중에 하나가 홍콩입니다. 예. 홍콩은요 극단적인 방역 정책 펼쳤죠. 중국보다 조금 더 좀 나은 수준. 제가 여기서 홍콩에 그 당시 홍콩 살았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유 힘들어. 그런데 한 번 방역이 이렇게 딱 뚫린 상태에서 확 늘었단 말이에요. 예.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인데요. 2022년 3월까지요. 여기 홍콩 0이었어요. 0. 거의 실제로 0. 예. 그러다 이 방역이 한번 뚫리는 순간 확 올라갔습니다. 아하. 이렇게 확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방에 늘었어요. 한 방에. 근데 여기 또 한 방에 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차근차근 늘면은 병원에서 뭐라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건데 한 방에 늘면은 병원의 시설이 이게 지금 카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온 게 왼쪽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너무 슬픈데요. 이 사진의 제목이 죽은 자들과의 동침이에요. 당시 홍콩 상황인데요. 여기 지금 이게 그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에 할머니 할아버지 3분 누워 계시잖아요. 이 비닐백이 뭔지 아세요? 시신들 아니에요? 시신들이에요? 네. 저거 처리가 안 돼서. 아이고야 세상에. 홍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심각했네. 100만 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한 방에 갑자기 늘이 급증하니까 병원에서 그냥 ICU에서 손 쓸 틈 없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너무 슬프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감염 관리도 안 된 건데 홍콩이 이제 왜 이렇게까지 못했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홍콩의 민주화 운동, 그 2019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요.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이게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백신 맞으세요 이러면은 맞으면 나 이게 정부를 따르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더라잉하게. 맞기 싫어해요. 이게 잘 안 맞으려고 하고. 안 맞으려고 합니다. 뭔가 얘네들 이야기 뭐 어쩐지 몰라. 이런 불신이 있는 거네. 그냥. 불신이 있습니다. 그럼. 불신이 있고 놀랍게도요. 근데 이 백신을요. 노인들한테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홍콩이 보시면은 요게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여기 이제
각 나라별로요. 나이대별로 백신 얼마나 맞았는데 첫 번째 그림이 홍콩, 두 번째가 마카오, 타이완, 싱가포르, 일본, 한국, 그다음에 미국. 나이대별로 이제 백신을 맞는 건데 사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요. 노인이 많이 맞아야 됩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맞아야 노인이 많이 맞아야죠. 노인이 많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맨 오른쪽 미국 보시면은 노인이 확 많이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65세 이상입니다. 음.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은요. 이 젊은 사람들도 되게 잘 따라요. 예. 잘 따라서 대한민국 보시면은 뭐 30대의 접종률이나 노인의 접종률이나 그게 크게 안 다르죠. 네. 네. 근데 홍콩 보시면요. 노인 접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요. 어허. 마카오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요. 홍콩 그렇죠? 마카오. 왜 그렇죠? 그죠? 황당하죠. 노인이 좀 불시인 건가? 노인이 더 맞아야 되는데 어. 노인들이 안 맞아. 노인이 반정부예요? 그렇지 않고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라 자체가 망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첫 번째 어설픈 행정, 무책임한 언론, 그 다음에 참 한심한 보건 전문가들 요새 삼축이 딱 맞았는데요. 와. 어설픈 행정이 뭐였냐면요. 처음에 노인들이 백신 딱 들어왔을 때 노인들이 맞으면요. 기저질환이 있고 뭔가 많이 아픈 사람이 더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한 노인이 더 맞아야 됩니까? 당연히 기저질환이 있는 있는 분들이 분들이 더 많이 맞아야 우선순위가 돼요. 있겠죠. 근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면요. 이거 너 맞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아. 자녀들 사인을 받아오라 그래요. 아. 처음에 막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안 맞으셨구나. 그 더 안 맞는 거예요. 더 안 맞는 거. 거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맞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당연히. 거죠. 리스크와 베네핏이 있는데 너는 이건 좀 압도적으로 혜택이 큰 사람이다. 예. 그렇지. 정말 극소수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당신은 압도적인 혜택이 있다. 꼭 맞아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약간 겁주면서 심지어 그러네요. 자녀한테 사인 받아오라 그래.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한 달 정도를. 그래갖고 대박이다 저거. 이게 진짜 멍청한 행정의 극치였죠.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럼 언론들이 필요성을 막 좀 부각을 해야 되고 특히 노인들 부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위험성만 좀 강조하려는 그런 언론 우리나라는 좀 반대였죠. 그렇게 아이고. 했고요. 제가 진짜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한 게요. 이게 보건 전문가들이 정부 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특히 홍콩이나 중국 같이 이제 독재화되어 있는 나라들은요. 정부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요. 내 펀딩이 잘릴 거를 각오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강력한 제로 코비드를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가 가고 있는데 이거 이상합니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기가 되게 어려워요. 보건 전문가들이. 다 나라 돈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네. 저도 연구를 하면서 정부 돈을 받는 거를 좀 하여튼 최대한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내가 할 말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네. 네, 근데 이게 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으면요. 이게 홍콩의 대표적인 그 감염병 전문가가 전 세계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멍청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뭐 이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또 돼 있었고요. 극단적으로 봉쇄 정책을 하니까 코로나 감염 지역사회 감염이 1년 동안 0이에요. 0. 쭉 0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요. 맞아야 돼? 그러다가 터졌구나. 아무도 안 걸리는데. 있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백신 패스라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게 어디 들어갈 때 뭐 어디 회사 갈 때 이런 백신 패스 우리 기억나시죠? 예. 어디 들어갈 때니까 어차피 노인들은 어디 안 가. 젊은 사람들은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약간 맞추는데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노인들은 또 빠졌겠구나. 노인들은 또 거기서 또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모든 게 합쳐갖고 노인들이 가뜩이나 안 맞은 상태에서 빵 하고 터졌죠. 근데 또 이게 또 제가 놀라웠던 게 국민의 협조는요. 영원하다고 가정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협조. 우리 국민들이 착해갖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한 2, 3년 말 잘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피로감이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피곤하셨죠. 그래갖고 진짜 정작 필요할 때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홍콩 사람들이 됐다 그래. 대중의 피로가 있었어요. 처음에 너무 심하게 해서 너무 심하게 한 2, 3년 하니까 여론이 바뀌는구나. 마음속에서 진짜 필요할 때 진짜로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박자가 다 맞아 들어와서 아까 그 끔찍한 그림이 있었다. 피로가 있죠. 갑자기. 그 비용이 있는 거지. 그 비용이 있는 거죠. 교수님 아까 그 보여주신 최근 그래프 중에 독일이 매우 높던데요. 네네, 독일이 여기 높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하나 앞서서 보여주신 그래프에서는 독일이
별로 안 높죠. 별로 안 높아요. 이게 뭐냐? 예. 코로나 감염을 독일은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을 때 살짝 코로나 스쳐 지나가만 해도 이거 코로나 감염이라고 얘네들은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사망자 대부분을 코로나 감염으로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요 엑세스 모탈리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감염과 다른 감염이 있잖아요. 예. 이만큼 죽었는데 어떤 나라는 코로나 감염을 여기까지 인정하고 어떤 나라는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네, 네. 중국은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우리나라 요 정도고 독일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으로 죽었다 그러면 독일은 굉장히 많이 죽은 것 같지만 네. 전체 모탈리티를 딱 생각했을 때는 그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야, 완전 그거 나라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네. 그리고 대부분은 평소만큼만 돌아가셨다는 거니까 점원이가 지금 보면 젊은 한 5% 정도 더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더 돌아가신 분은 많지 않았는데 5%. 네. 독일도 민주주의고 정치인들이 있고 정부가 홍보하고 싶을 텐데 독일 국민들은 그래 뭐 어떡하겠어 뭐 많이 돌아가신 걸 약간 그렇게 생각한 거고 오히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그 데이터를 독일의 아니요, 뭐 경우에 데이터라기보다는요. 이 유럽 나라들의 특징은요. 시민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게 뭐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 니네들의 모빌리티를 이제 이렇게 막 니네들의 그 행동을 막 규제하는 것을요. 거부감이 있구나. 처음에 진짜 극단적으로 확 했을 때 확 락다운하고 뭔가 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워. 제가 이번에 요거 이제 그 학회대 발표하면서요. 그 스웨덴 분들을 만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스웨덴은 집단 면역 맞아. 네네 그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웨덴 정부의 스피릿이요. 국민들은 야 이래도 돼? 우리를 좀 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못 다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정부는 아니야 니네들의 자율성이 중요해. 그거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리스크가 큰 사람들은 조심하고 젊은 애들은 잘 돌아다녀도 돼. 이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조금 더 관리해 주기를 원하는데 정부는 좀 편하게 풀어줘야 된다. 자율성이 중요하다. 세상에. 그렇다 보니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부풀려서 발표가 되는 게 어찌 보면 최선의 방역 정책이었을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저 많이 그럴 수도 돌아가시네.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지 말라고 강요는 못 하고. 그러니까 중국처럼 혹시 발원지 아니야? 막 이런 데는 최소한 축소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저기는 중국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이유가요. 제로 코비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시진핑이가 그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은 못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포기했잖아요. 그 당연히 그런 순간에 코로나 사망자가 많다 그러면 시진핑의 업적이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발표도 안 하고 지금 다 없어졌어요.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로 가서 우리나라 일단은 정책이 최선이었을까? 첫 번째 3T 정책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초반에 코로나 대응 정책이요. 빨리 검사해서 빨리 추적해서 빨리 치료하자. 저건 합리적이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저 굉장히 초반에 이게 초반에 어느 정도 성공이었죠. 숫자가 이게 감염이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않고 이게 우리가 더 줄여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3T로 해서 아예 팬데믹을 끝내버릴 수가 있다면 그랬다면은 또 가능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간첩 잡듯이 잡았죠. 그래서 그래서 간첩 잡지 잡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인 사생활이 굉장히 침해가 됐습니다. 시청에 누가 감염이 됐고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가 다 떴단 말이에요. 처음에 힘들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건물 진짜. 셧다운하고 막 그랬잖아. 아니 건물 셧다운에 기사에 있다마다 동선도 얘가 일로 갔고 얘가 누굴 만났고 얘가 그때 진짜 난리였어요. 난리도 처음에.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장소를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감염된 건 다 아는데 그게 시청에 떠. 요걸로 이혼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그리고 신상털기를 했잖아요. 제가 신상털기를
발표를 하니까 예. 서양 사람들이 어. 굉장히 그게 뭐- 놀래더라고요. 아, 니네 이렇게까지 했니? 이렇게까지 오픈하는구나. 신상털기 뭐냐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막 밝혀내서 막 비난하잖아요. 막. 예. 그렇죠. 예. 저는 저 기억나는 게 오미크론 우리나라 처음 모셔온 분이요. 우즈벡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인천공항에서 약간 그렇게 좀 뭔가 잘 안 돼서 거기 뭐 무슨 버스를 타고 자기 거기 갔는데 그 사람한테 오미크론을 우리나라에 수입했다고 막 그냥 엄청난 그 압박과 저기 가해졌거든요. 우리나라 나중에 다음에도 이럴 건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개인정보를 어쨌든 간에 취득하고 뭔가 했을 때 이게 국제사회 인권 존중 규정에 100% 부합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사실 우리나라 3T 정책이 처음에 찬사를 받았지만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못해서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중에도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털어서 갖다 시청에다 막 공개하고 이러는 거를 과연 계속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시 와도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이 매뉴얼이야 매뉴얼 이러면서. 아, 그럴까요? 근데 저는 어쨌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우리 또 네.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부작용 내지는 반대 급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라이버시의 침해 네. 내지는 자율성의 침해 아니면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 숨어 있는 사회적 비용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들이 장사 못하는 바람에 아예 뭔가 기반이 흔들렸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바람에 학습의 맥이 끊겼다.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걸 왜 공개를 해 그걸?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프라이버시죠. 그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세 동선이 어느 날 내가 코로나 하나 그러니까 뭐 감염병 하나 걸렸다고 전 국민한테 알려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언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관리하는 분들이 그걸 파악해서 소독을 하고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어디에서는 누구 모씨 괄호 열고 뭐 28세 얘가 뭐 어디 다녔는지를 갔다, 왜 네. 신문에다 지도를 표시해? 지도로 그때 네. 엄청 자세히 그렸다니까. 시청에 다 공개됐습니다. 각 시청에 예. 그 누구 우리 시군구에 감염된 사람 누구고 그 사람이 뭐뭐 했다 해서 뭐 김땡철 이렇게 해난단 말이에요. 예. 47세 남자 김땡철. 막 이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 그게 참. 근데 참 어려운 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저도 이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게 다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비용, 개인의 침해라든가 자유의 침해라든가 사회적 비용과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염병 확산의 위험 그걸 두 개를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거는 완전 제가 보기엔 그냥 완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침해. 뒤에 다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퍼블릭 굿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개인을 과도하게 뭐 벌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렇지. 불합리하게. 그렇죠. 그렇죠. 감염된 게 무슨 잘못도 아닌데 왜 거기 가가지고 또 뭐 그렇게 퍼뜨리고 다녔냐부터 시작해서 어디 간 걸 오픈하는 거는 감염을 차단하는데 아무 도움은 안 되는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갔으면은 알아서 너 갔네 그러면 조심해라. 약간 이 정도의 베네핏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개인이 오픈될 이유는 일반적으로 없지.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우리가 뭐 전시라면은 약간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왜 내 자동차도 차압당할 수 있잖아요. 전쟁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사회적 분위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시는 그런 분위기였어. 네, 그 저는 여기서 목소리 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의 제기 해야 돼요. 그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사라졌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있고 학자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등교 제한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로 등교 제한을 가고 싶은데 제가 경제학자로 20년 살면서
이거보다 더 실패한 정책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등교 제한. 등교 제한. 등교 왜요? 제한 정책입니다. 이건 또 왜요? 등교 제한이 이제 어떤 효과를 이제 가져오는지를 한번 좀 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등교 제한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논문이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 코로나 감염을 정말 막을 수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요. 아이들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까지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교 제한했을 때 감염이 줄었을까요? 줄까요? 줄 걸로 예상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한 반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등교 제한 시켰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전에요. 음. 인플루엔자 팬데믹 뭐 이런 거 있을 때 2박 3일 정도 등교 제한하는 나라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럴 때는요. 감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가 막 유행하니까 집에서 2박 3일 동안 좀 가만히 있어. 요거 그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의 등교 제한은 어. 뭐 1년, 뭐 2년 막 이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1년, 2년 동안 자 묶어둘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등교 제한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애들이 어디 안 나가야 돼. 아예 안 나가야 돼. 그렇지. 그렇잖아요. 학교만 그렇죠, 안 가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지금 학교를 안 가는 대신 딴 데를 가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어디냐가 감염이 줄어드냐 늘어나느냐. 학교를 안 가는데 감염이 막 창궐한 데를 막 열심히 다녀 애가. 콘서트를 가. 뭐 이러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1년, 2년 동안 이렇게 닫아놓을 때는 애를 한 군데 묶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 갔는지가 등교 제한이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컨센서스가 등교 제한이 장기적인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장기적인 등교 제한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 오히려 더 걸린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 안 가고 다른 데 간 데가 오히려 더 코로나를 더 걸려오게 만들었다. 최소한 파다.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네. 네. 독일이 이제 제일 좋은 예입니다. 독일의 여기 지금 요 논문인데요. 독일이 이제 2020년에요. 처음 3월달에 이제 확 피크가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폐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가 코로나 그 걸린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등교 제한하고 완전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하니까 학교는 안 갔고요. 이렇게 이제 감염이 줄어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름 방학 끝나고 등교 수업을 하면서 쉬옥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패턴이에요. 예.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코로나 확산이 학교 개방 때문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학교 개방 때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네. 계절 효과도 있고 학교 개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바뀌죠. 뭐 코로나 관련 정책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모빌리티도 바뀌고 뭐 겨울이면은 사람들이 더 안쪽에 더 실내로 모이기 때문에 더 감염도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 학교 개방 때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요걸 했어요. 요게 학교 재개방한 날짜가 등교를 다시 한 날짜가 주별로 다 다릅니다. 주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8월 3일에는요. 요게 예. 지금 포메른 지역, 요 북쪽 지방이 개교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함부르크, 그 다음에는 뭐 브란덴부르크. 이렇게 점점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8월 27일 기준으로 딱 해서 보면요. 예. 저 왼쪽 여기 빨갛게 색칠된 부분들은 이제 등교를 한 지역이고요. 오른쪽 아래는 이제 등교를 안 한 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등교를 한 데와 등교를 하지 않은 데가 알겠어요. 특정 시점에서는 예, 그렇게 알겠어요. 비교를 하는 예. 겁니다. 요걸 이중 차분법인데 이벤트 스터디라고 그러네요. 이중 차분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비슷할 걸로 가정되는 지역에서 그렇죠. 어디는 등교하고 어디는 등교 안 등교 안 하고. 했으니까. 네, 그거를 그래서 등교한 시점을 다 0로 맞추고 01로 맞추고 예. 이제 말하자면은 첫 치군과 컨트롤이 있는 거죠. 첫 치군은 등교 한 대고 예. 컨트롤은 아직 등교 안 한 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가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거예요. 예. 이제 0이 이제 변화가 없는 거고요. 이 음수로 가면은 이제 인구 10만 명당 감염이 줄어드는 거고 양수로 가면은 인구 10만 명당 감염이 늘어나는 겁니다. 봤더니 이게 지금 첫 번째가 10에서 14세, 15에서 34세 이제 더 나이 드신 분들 보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0에서 그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안 바뀌고 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10에서 14세는 오히려 감소해요. 저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오히려 감염을 안 하더라. 감염이 안 되더라. 딴 데 안 돌아다니고 학교로 오니까 차라리. 네. 그래서 그런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네. 반드시 집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친구들을 열심히 만나면요. 오히려 등교 제한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학교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안전한데 당시에 한번 보시면은 그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학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약간 이렇게 마스크 끼고 애들 좀 이렇게 뭐 당시에 학교 가도 막 애들끼리 막 놀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마스크 없이 그냥 애들 집에서 그냥 놀고 학원 가고 농구하고 이렇잖아요. 어디가 감염이 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통제가 잘 됐다 학교로 보내는 게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등교 제한이 효과가 없었어요. 이거 독일뿐만 아니라 진짜 대부분 모든 다른 나라들이 나라도. 다 같은 결론이에요. 밖에서 어차피 만나니까. 밖에서 어차피 만나니까.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왜 그랬죠 그때 근데 등교 학교 제한을? 다니면 뭉쳐 있고 집에 있으면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결과가 2020년부터 이제 학교를 안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예. 2020년 후반기가 되면은요. 등교 제한이 이거 감염 예방에 효과가 없네라고 증거가 나왔어요. 2020년 말에. 예.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학교 안 보냈냐면 계속 안 보냈어요. 왜? 왜냐하면 이게 바로 리스크를 국민들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서도요. 한번 제가 이제 진짜 지금에 와서 돌이켜서 뭐 내가 김현철이 뭐 이제 와서 막 욕하냐? 저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제가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썼던 신문 사설입니다. 예. 2020년 12월 7일에요. 닫힌 교문을 열라고 제가 한겨레에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등교해야 된다. 방역을 줄여서라 등교해야 된다. 제가 모두 다 기고를 했고 오미크론 정점에도 등교해라. 왜냐하면요. 오미크론 때요. 어차피 걸리거든요. 애들이요. 익스포저가 안 되는 게 불가능했어요. 예. 익스포저는 무조건 되는 거고 지금 더 이상 이제 애들 백신도 맞았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안 가는 거는 그냥 공부만 안 하는 거거든.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이 많은 신문 사설을 쓰고요. 당시에 교육부 장관님께 그 앞에서요. 제가 제 논문 좀 이따 소개해드릴 텐데 그거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요.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막 학교 가면 위험하다 이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큰 공청에서요. 이게 효과가 없고 아이들의 뭐랄까 아이들의 성장 발달만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애들이 코로나로 죽은 전체 아이의 숫자가요. 그 전에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적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이지가 않네요. 전혀 치명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9년, 18년, 17년에 1년 매년 교통사고 학교 가다가 혹은 등교길에 하교길에 교통사고로 죽는 아이와 코로나로 죽은 아이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교통사고로 죽은 애가 더 많아요.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학교를 안 보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냐? 그런데 코로나로는 왜 이러고 있느냐? 제발 문을 열자! 라고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진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끝나고 나서 학부모 대표라는 사람이 앉아서 손 들면서 그런데 교수님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은 가장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가장 늦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은 가장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열받아갖고 보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건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갔을 때 아이들이 받는 피해가 되게 더 크다. 그렇죠. 훨씬 더 크죠. 아마 근데 그게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도 보여드렸어요. 네. 근데 그 논문을 제가 그 다음 것을 발표를 하는데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같은 신문 사설을 대한민국에도 이만큼 많이 쓰고 제가 홍콩의 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아시아 쪽에 있고 뭐 아시아 개발은행 저개발 국가에 있는 뭐 하노이니까 저희 베트남에도 쓰고 방글라데시에도 쓰고 하여튼 제가 국제사회에 이거를 알리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으나 굉장히 허사였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교육부 그 회의 때 발표했던 제 논문입니다. 이게 저 연세대학교의 한유진 교수랑 양희승 교수랑 제가 같이 쓴 논문인데요. 과연 진짜 학교를 안 보냈을 때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논문을 좀 발표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등교 제한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좀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파란색이면은 방학이거나 학교를 간 거고요. 자주색이나 빨강색이면 학교를 안 간 겁니다. 자주색이면 완전히 안 간 거고요. 빨강색이면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빨강색, 자주색 굉장히 많은 대부분 그러네. 빨강색, 자주색이었고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쭉 볼까요? 파란색 많은 나라가 중국 파란색 많아요. 얘네 왜냐? 미친 듯이 틀어막아서. 프랑스는 감염이 많았지만 대부분 다 학교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다. 예. 독일도 대부분 많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고요. 예. 근데 자주색 이거 여기 보세요. 이게 완전히 틀어막은 나라 멕시코, 아하. 필리핀, 아하. 스리랑카 이런데 그런 데가 저소득 많은데? 국가들은 오히려 다 틀어막고요. 선진국은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학교 더 많이 보냈어요. 이야, 어떻게 하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지도자의 똑똑함의 성향, 정도예요. 지도자의 똑똑함의 정도예요. 예. 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요. 예. 이거 인지하고요. 아 이거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인데 왜 하냐 그러면서요. 학교 보냅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아하. 유럽권에서는 이제 알아채린 거지. 2020년이면요. 요 앞에까지는요. 다 몰랐어요. 잘. 2021년은 알았어요. 예. 똑똑한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할 준비가 된 지도자. 저는 이게 지도자의 레벨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당시에 굉장히 리스크 어버스한 거예요. 이거 보내면 학부모들이 국민들이 욕하지 않을까? 예. 진짜 그거 걱정해서 그냥 계속 그렇지. 계속 닫은 거예요. 지금 뭐 별말 없으신데 굳이 왜? 네. 여론이 안 보내는 쪽이야. 그게 왜냐면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때 아니겠습니까? 김현철 교수님 같은 나이 때 다. 네. 그분들의 학창 시절의 경험은 학교가 별로야? 학교는 한 달 동안 안 가도 인생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야 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60명씩 70명씩 한 반에 와가지고 그냥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약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예, 예. 제가 오늘 좀 이따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등교 제한의 가장 큰 후과가요. 불평등의 증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집에서 사교육하는 친구들과 그냥 방치된 친구들은 차이가 크겠지. 차이가 큽니다. 불평등의 증가. 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 좀 잘하고 원래 좀 잘했던 애들은요. 원래 우리 돌이켜 보면요. 학교 가는 거 배운 게 없어 학교에서. 사실 그래요. 네. 네. 근데 좀 이렇게 성적이 낮거나 뭔가 집이 어렵거나 그러면요. 걔네들은 그나마 학교 가니까 공부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래갖고 학교를 안 보내니까 완전히. 여기서는 괜찮아지고 여기서 나빠진 거예요. 아하. 그래갖고 야. 이 코스트가요 불평등의 증가였어요. 제가 오늘 불평등 증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불평등 증가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2020년에 여기 in-person school days는 등교 일수입니다. 등교 일수가 뭐 여기 빨강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저희 스터디 샘플이 파란색이고 이 전체 학교가요. 빨강색인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래는 다 옛날에는 다 190일 이상 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모달한 그러니까 봉이 두 개입니다. 예. 약간 한 80, 90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뭉쳐 있고요. 120일 사이에 뭉쳐 있습니다. 봉이 두 개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교장 재량도 있고요. 지역 사회에 뭐 얼마나 코로나가 있었냐도 그렇고요. 예. 같은 지역 사회 내에서도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분위기에 따라서요. 달랐었습니다. 학교가 작으면요. 교장 재량이 더 많았어요. 300명 이하 학교는요. 막 좀 이렇게 와도 되고요. 큰 학교는 오지 마라. 뭐 이런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집에는 쌍둥이 아들이 같은 집에 살았는데 쌍둥이 아들이고 둘 다 내 아들이니까 서로 다른 학교를 다녔거든요. 공교롭게도 하나는 사립, 하나는 공립. 진짜요? 이야, 진짜 다르더만요. 달라? 그럼 어디는 줌으로 하고 어디는 등교를 하고 뭐 진짜 정말 다 달라요. 숙제도 그랬군요. 다르고. 사립이 더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왠지. 그랬죠. 맞아. 그죠? 공립은 정말 사립은 공부를 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고 네. 공립은 방역 방침을 따르는 게 중요했겠지. 맞아요. 그럼 인센티브가 다르니까. 맞습니다. 와 진짜 사실은 이 프로님의 자녀같이 쌍둥이 똑같은 애인데 하나는 여기 가고 하나는 여기 갔을 때 또 실험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약간 보는 패턴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입시 결과도 사립 아들이 좀 사립이 나요? 좀 나. 근데 야. 그건 알 수 없어. 돈을 쓰는 게 낫긴 낫구나. 그거는 그건 알 수 없지. 그 전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네. 그랬군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연구가요. 예. 그래서 등교 제한으로 인해서 등교의 감소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
전체적인 평균과 예. 그 분포의 어떤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저희가 트리트먼트는 뭐냐면 학교 오라는 거고요. 예. 그럼 컨트롤은 뭐겠어요? 안 가는 애들. 학교 안 가는 거죠. 근데 안 가면 뭐 합니까? 집에 논다. 학원 에이, 간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수업했잖아요. 아, 그렇죠. 줌 수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를 하면요. 네. 학교 가냐 좀 어설프지만 온라인을 하냐 온라인 이거 하냐? 이 차이입니다. 아. 근데 이걸 이런 똑같은 연구를요. 아까 제가 필리핀 학교 닫아버렸다 그랬잖아요. 필리핀에서 하면 뭐냐면요. 정말로 학교 가냐 아무것도 안 하냐예요. 오케이. 그러네. 오케이. 필리핀은요. 오케이. 학교 안 가니까요. 두테르테인가. 두테르테 당시 그치. 두테르테 바뀌었는데 지금은 마약과의 범죄. 네,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신념이 있어서 이런 증거를 갖다 대면로도요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진짜 2년 반 동안 문 닫았거든요. 와. 컴플리트리 클로즈. 근데 대한 교육이 뭐였냐면요 이 나라에 줌이 있어요. 인터넷 보급률이 5% 막 이럽니다. 와. TV 보급률이 20%예요. 뭐였을까? TV로 했어요? EBS처럼 그냥? 그러니까 EBS와 라디오로 했는데요. TV 보급률이 20%잖아요. 음. 그러니까 라디오 보급률은 그냥 80%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까 얘기한 그 컨트롤이 뭐냐 하면요. 학교 안 가거나 라디오로 좀 깔짝깔짝 듣는다예요. 허허. 세상에.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를 닫아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겪는 그 손해와 저 저개발 국가 아이들이 겪는 손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 국제 격차는 어마어마해졌을 겁니다. 그러겠죠? 저쪽 저기 저개발국가 아까 문 많이 닫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한 나라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온라인 교육과 그러니까 학교로 오는 거를 비교하게 되는데 예. 학교 문 닫는 거는 결국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얼마나 좋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네요. 인디케이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못 썼냐 하면 여기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 뭐 옛날에는 전수를 받고요. 지금 3% 샘플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년 사이에 요 전국 단위 시험을 본 거랑 등교 일수 데이터를 결합해서 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중차분법을 썼습니다. 이중차분법을 썼는데 벌써 복잡하잖아요. 네. 설명 안 하고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아까 학교 많이 간 그 커브가 바이 모달이라잖아요. 네. 그 두 개 커브가 있으니까 여기 많이 간 애들과 적게 간 애들의 학교를 비교하겠다. 네, 예.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적게 간 학교와 많이 간 학교가 과거 트렌드의 차이가 있으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원래 잘하던 학교 이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학교일 텐데요. 음. 근데 그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그 적어도 그 성적의 변화 트렌드는 똑같더라. 그거까지는 받아들이고. 그거는 받아들이고 그 2020년에 그 트렌드가 이렇게 확 바뀌냐. 요걸 보겠다는 네,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 변수가 뭐냐 하면요. 국영수 성적 1번. 그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 요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다른 학교 결과들, 학교 생활 만족도, 뭐 진로에 대한 열망, 학습 행동 뭐 이런 거 좀 딱 쭉 보겠다. 봅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거는 오버올, 그러니까 그냥 평균 성적이에요. 예. 앞에 지금 2019년, 18년, 17, 16, 15가 여기 0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요. 그냥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 네, 그러니까 2019년의 차이를 0으로 만약에 보정하면 네. 과거의 차이는 거기서 그냥 0에서 왔다 갔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2019년의 차이를 이렇게 딱 그 0이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과거에서 변화가 없다. 근데 2020년에 그냥 계속 0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등교 제한이 다행히 평균 성적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큰 영향은 없었다. 네. 그런데 아까 하위권과 중위권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그래프를 일단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그렇게 커저하게 보여드린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의 이제 표준화된 성적의 분포예요. 근데 여기 점선은요. 코로나 이전이고요. 여기 실선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2020년의 분포는 요런데 과거 점선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오버올 스코어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봉이 높아요. 네. 예전에 높았는데 낮아졌네. 낮아졌죠. 그러니까 중위권이 줄었다는 거죠. 중위권이 줄었는데 여기 수학이 가장 극단적인데 중위권 줄죠. 예. 그럼 어디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늘었어요? 여기 하위권 늘었죠. 그러네. 딱 봉 보이세요? 요 봉?
볼록 튀어나왔구나. 볼록 튀어나왔네. 상위권 높아지고. 여기 상위권 올라가고 와, 수학하고 잉글리시 열심히 다니는 중위권 거네. 줄고 하위권 늘고 상위권 살짝 늘어나는 거 같고. 전형적으로 학교를 안 보냈던 영어 수학 학원 다닌 거네. 상위 10%는 상위 10%. 상위 10%는 자습이 효율적이라는 방증이네요. 그렇죠. 대체 그런 겁니다. 네. 아니 그게 합리적인 게 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을 쭉 다 배우잖아요. 근데 네. 학교를 안 가봐. 그러면 영어 수학 학원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상위권 부모들은 딱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위권 부모들은 그나마 그나마 학교 가니까 학교라도 가니까 애가 책이라도 뭐라도 좀 펼치지. 깔짝깔짝 배우는데 그걸 안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그렇구나. 지금 분포가 이렇고요. 실제로 그 효과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매스 보시면은 하위권이 늘고 미들이 줄어들고 내려가고. 네, 상위권이 하위권 올라가는 그 올라가고 패턴이 이게. 여기 그 거기서는 딱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그래프가 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아 이게 우리가 공부를 애들 학교 안 가는 것이 다행히 평균 성적에는 근데 전체적인 성적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교 제한으로 인한 거는 오히려 중상위권은 괜찮아지는 거고 하위권이 집중적으로 나빠졌다. 요거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한번 등교 제한의 정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감염을 줄여야 되는데 예. 감염 줄이는 효과는 0 없었잖아요. 최소한 없었어요. 예. 그런데 후과가 뭡니까? 부작용이 불평등의 증가. 불평등의 증가.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은 극단적이야. 아 이게 딱 나오네 답이. 이게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교육부 장관 앞에서 발표했는데 학교를 안 열었어 그 다음 학기에. 그때 방역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와 네. 불평등이 증가합니다. 등교를 막으면 공부 잘 못 따라오던 아이들이 더 치명적이 됩니다. 그 얘기를 둘 다 해드렸는데도 네,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분이신데 이게 국민 여론이 안 따라가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교육부 장관이었으면 저는 대통령 설득하고 국민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는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랬다가 학교에서 좀 확산이 되거나 학교에 감염 학생 늘어나 뭐 이런 신문 나오면 그러면 자기한테 그러면 이제 저게 되거든요. 책임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보내면요, 학교에서 감염은 늘어요. 당연하지. 당연히 늘지. 늘지. 다른 데서 감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성적 그걸 못 떨어지는 하는 건 거예요. 다음 정권에 나오는 거니까 괜찮을 수 있겠네. 그럼요. 근데 뭐 제가 이거 사실은 이거 기사화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도 예. 야, 그 반응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싱가포르 싫어하거든요. 독재 정권이라서. 예. 근데 얘네들은 공무원이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선도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다 알아서 확인했어. 잠만 말고 학교 가.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때로는 이게 나은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예. 제가 굉장히 좀 슬펐고요 이때. 지금도 그래서 분노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노했고요 그때. 왜 이렇게 하냐. 성격이 그때 좀 안 좋아지셨군요. 원래 나빴거든요. 근데 더 많이 나빠졌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질성 분석이라고 해서요. 예. 특별히 더 손해를 많이 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부모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랐을까? 그러니까 고졸 부모, 대졸 부모에 따라 달랐을까?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네, 예. 평균적으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저의 추측은요. 네. 이게 집에 딱 붙잡고 있는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졸 부모들은 다 맞벌이 할 또 가능성이 맞벌이 할 아니니까. 네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이거 캔슬 아웃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차이는 없었고요. 남자애들이 나빴을까 악여자애들이 더 나빴을까? 남자애들이 더 나쁜 걸로 저기 써 있네요. 압도적으로 남자애들한테서 다 나온 겁니다. 이 효과가. 악영향이. 악영향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애들 원래 ADHD 남자애가 많습니까? 여자애가 많습니까? 남자애가 남자가 많죠. 많지. 7배 많습니다.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는 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렇지. 여학생들은 오히려 남자애들이랑 안 만나니까 더 삶의 질이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 잘하고 있었던 거지. 평화로워졌구나. 어떡해. 이 손해가 다 남자애들한테서 기인했어요. 전부 다. 나빠지는 거. 나빠지는 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뒤로 교육 회복 정책이라고 해서 이때 뭔가 손해를 봤던 어려웠던 애들을 이제 뭔가 극복시키겠다고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가 희생양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약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들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교육 관련된 정책들을 본 거고요. 경제학자로서 살아가면서
효과는 빵인데 부작용은 극대화된 정말 최악의 정책을 제가 하나만 뽑으라면 바로 이걸 뽑겠다. 교육보다 이게 더 심각했다. 아니 교육 정책이 교육 정책이 등교 제한 정책이 저거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코스트 베네핏을 치면요. 오케이. 네거티브 인피니티입니다. 차라리 회식 금지 이거는 뭐 감염을 막는데 효과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맞습니다. 등교 금지는 전혀 효과도 없으면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가려고 하는데 회식 금지 이거는요. 사실은요.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하면요. 이게 코로나19 직접적인 유행 때문인지 예. 아니면 사회적인 거리두기 정책의 부작용 때문인지 약간 몰라요. 혼재돼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정책 효과를 아주 정확하게 발라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요거가 포함된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직접 피해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부작용이 포함된 거 오버올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신용카드 지출 규모 자료라든지 소상공인 직접 조사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서울시에서 이제 신용카드 자료가 나오고요. 2021년 5월 달에 소상공인 19만 명 표본 사업장이 있거든요. 여기 조사한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서울시의 카드 매출 자료를 좀 봤더니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전체적으로는 10% 감소하는데요. 이게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바뀌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음식료품은 온라인 쇼핑으로 더 많이 사니까 오히려 늘었죠. 근데 줄어드는 게 어디냐면은 이제 학원은 14%, 주유소 12%, 뭐 레저 활동 19%, 그 다음에 요식업 19%, 진짜 많이 준 게 유아교육, 여행 뭐 이런 거 다 줄었죠. 많이 줄었겠지. 되게 많이 줄어들죠. 근데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요식업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레스토랑 20% 정도 줄었습니다. 매출 20% 줄었다. 음. 그래서 제가 한번 매출액 20 내지 30%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제 친동생이 사실 이제 요식업을 하거든요. 예. 오. 그래갖고 이제 영업이익과 이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요걸 한번 이제 매출 수입 구조를 정부 자료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 네. 이제 서베이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는요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뭐 1억 원, 2억 원 됐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익률이 얼마고 그래서 뭐 임차료는 얼마를 쓰고 대표자 인건비가 얼마 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딱 중간 규모 그 미디안 외식업 매출액이요 7,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6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것이 미디안이다 우리나라 이거죠? 요식업의 딱 중간치입니다. 예, 중간. 연매출액이 연매출액이요. 연매출액이 7,600만 원이면요 영업이익이 대략 1,0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보통 대표 및 가족들이 다 인건비를 받아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 1,200만 원, 1,27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0만,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 게 7,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요식업자들의 평균 수입이에요. 네. 아이고. 쉽지 않네. 그거 진짜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많이 망하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매출액이 20 내지 30% 감소가 되면은요 이게 영업이익이 20% 감소되는 게 아니라 예. 그보다 또 훨씬 더 많이 감소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코스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정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럼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네. 20% 감소되면은 2,400에서 1,500으로 감소하고 그 30% 감소하면은 1,100으로 감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30% 감소하면 반토막이 나는 반토막 거네. 이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익은 실제로 내가 실제로 손에 이익은요? 쥐는 돈은 그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영업이익 20%가 굉장히 큰 그럼 집에 갖고 가는 돈은 없어지는 거지. 굉장히 없어지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이제 재난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었는지를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예. 예. 재난지원금을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뭐 미국이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매출액 감소한 거 대비로 합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은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을 대부분 보조를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매출 많이 감소했어? 그러면 고정 비용 다 대줄게. 예. 당장은 망하지 마. 예. 돈 줘요, 그냥.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줄어든 거에 비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인데 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요. 그냥 일회성 지원으로 그냥 한 방 한 방 나눠주기. 예. 딱 줍니다. 아. 너는 얼마, 넌 얼마. 맞아. 그 다음에 대출 위주죠. 빌려가. 그 전 매출 사이즈가 얼마였어?
하고 그냥 매출 사이즈별로 그냥 줬던 것 같은데. 매출 사이즈별로 그냥 그 주는 액수를 딱 정해서 그냥 맞아. 딱 주고 그랬던 것 말고 같아. 예. 대출을 알선해 주거든요. 이게 참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처럼 IT가 이게 개발된 좋은 나라가 매출 주는 게 보이는 측정이 되는데 그거 주는 거에 기반해서 하는 그러게. 거거든요. 사람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테일러드라고 하거든요. 맞춤형.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정작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입니다. 그렇지. 그냥 돈 이렇게 딱 딱 주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려주는 거 위주로 하면요 또 뭐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나중에 다 부채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이제 자영업자도 굉장히 힘들고 망해가는 게 또 그때 빌린 거 이자 비용 이런 것도 또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러니까 자영업자 지원 방식도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이었고 진짜로 이 사람들을 돕는 데는 그렇게까지 뭐 성공적이지 뭐 이건 열어봐야 되겠지만 연구를 더 해봐야겠지만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생각해보면 그 비례적으로 뭐 하는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냥 정액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정액.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 그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이 그런 거잖아요. 행정비용 많이 든다고. 네, 제가 계속 디딤돌 소득 저번에 가져온 것도 그냥 얼마 딱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돈 더 주자. 우리나라처럼 IT 잘 돼 있고 소득 파악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는데 왜 못하냐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그런 뭐 미국, 독일 사례는 말로 말씀드렸고 영국 사례 뭐 좀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서 되게 잘 정리해서 보여준 표가 있으니까요. 혹시 뭐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저렇게.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크. 네. 마스크 강제적으로 착용한 거. 네. 저거는 마스크는 했었어야 되는 거 피해라고 아닌가요? 하기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좀 답답했지만. 그래요. 마스크는 해야지 그래도. 물론 이제 저는 뭐 아닌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손해는 봤죠. 네. 마스크 쓰고 다니면 뭐 안 대표나 저나 외모가 똑같아지는 저에게 입장에서는 부작용, 안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뭐 있지 조금이라도 않습니까? 가리는 게 낫다. 근데 그 정도 손해는 저는 뭐 감수할 만하다.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이제 네. 저거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강제적 마스크 착용이랑 방역 패스와 시민 자율성을 이제 좀 이제 강조하자는 우리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돌을 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마스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뭐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통금도 만들어놨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시민 삶에 개입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좀 안타까운 좀 약간 특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우리 국민들을 좀 갉아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 약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정부가 약간 통제를 좀 뭔가 해줘. 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통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되게 오랫동안 규제 일변도 정책을 했는데 국민들이 약간 야 이거 꼭 필요한 정책이야라고 반문하기보다는 너 잘 지켰어 못 지켰어. 그렇죠. 뭐 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비판적 사고를 많이 하는 그런 쪽 나라들은요. 야 이거 필요한 거야? 약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네. 우리가 지금 그런 트레이닝이 충분히 안 됐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초기에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초기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나친 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이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2020년, 22년 9월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거든요. 기억나세요? 마스크 안 하면은요, 진짜 거의 뭐 그냥 죽일 놈 분위기였어요. 그런 그냥. 분위기였고요. 근데 식당에서는 또 어쨌든 열었잖아요. 그래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갔다가 식당에서 들어가면서 샤 벗어. 먹든 웃지 못한 총극이 거의 한 1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그때 왜 실외 마스크 착용 강제했는지 아세요? 실외에서는요. 감염에 걸릴 확률이요. 실내보다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안 걸려요. 실외는요. 근데 왜 했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안전해 보이려고? 모르겠네. 실외 마스크를 풀면 실내에서도 안 할까 봐예요. 실내에서 안 하는 거랑 실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 말이 국민이 못 믿는 거예요. 그거 실내 마스크 그 착용률이 조금이라도 줄을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귀에랑 밖에서도 그냥 얼굴에 붙여. 진짜 그래서 한 거예요. 얼굴에 붙여. 진짜 이거 계속 유지한 사람들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너무 한심하고
자, 그리고 실내 마스크 의무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풀었거든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이제 규정이요. 근데 이게 OECD 나라들이 대부분 언제 다 풀었냐 하면요. 오미크론 유행하고 나서요. 아, 오미크론의 오미크론은 옛날 인플루엔자보다 이제 더 이상 그 뭐랄까 페이탈리티가 치명도가 낮다. 그만큼이 안 된다. 옛날에 우리 인플루엔자 때 우리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때 이제 그만뒀거든요. 2022년도에 초반에 다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언제 착용 해제되었냐면요. 2023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년 더 끌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실내 마스크를 강제를 사실은 예전 같으면 하지 않을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나 진짜 그때 안경 쓴 사람 모르죠. 마스크 쓰고 다니면요. 진짜 겨울에 정말 불편합니다. 네. 이게 눈에 김이 맨날 쓰려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면 괜찮은데 네. 보이지 않는 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영유아 및 어린아이들의 언어적, 사회적 능력 이런 것들 다 지금에서야 대가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마스크를 쓰면 아이들이 그 뭐랄까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저해가 된다는 논문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씌워보고 안 씌워보고 마스크 안 씌워보고 안 씌워보고 6개월, 10개월, 14개월 아이들이 웃으면 반응하고 웃으면 반응하고 이제 이게 사회성 발달의 초기잖아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못해요. 그게 이제 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네이처에 나온 건데요. 디벨로프먼트 딥이라고 해서 아이들 사회성 발달 정도가 2020년 코호르트부터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 나빠져요. 이걸 그래갖고 발달 침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벨로프먼트 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요. 팬데믹 기간에 0세 내지 3세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비인지 기능이 다 인지도 떨어지고 비인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딱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정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겠죠, 이제 아이들. 지금 언어 치료가요. 호황이에요, 호황. 근데 이걸 보니까 그때는 아마 마스크라는 게 별로 이게 무해하다. 뭐 그래 좀 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실 극도로 멍청한 거죠. 그거 몰라요? 그거 아는데 이게 진짜 제가 진짜 여기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데 1년 동안 이걸 질질질 끈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기 손자는 잘 발달하던데? 정말? 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레포트가 가잖아요. 그런 소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뭐랄까 평균치 그러니까 자기 한 명 한 명 보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 평균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 마스크 때문에 아이들의 인지 발달 계속 걱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유지하고 또 아까 제가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진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저런 문제가 있다. 네, 방역 패스가 우리나라는 막 도입을 했다가요. 역풍을 엄청나게 맞아서 중단했거든요. 저 백신 맞은 사람은 어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증이었죠? 증. 맞습니다. 맞아. 백신 맞아야지만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데 식당 들어갈 때 네이버 뭐 이런 거 켜가지고 이렇게 띡 대고 들어갔던 맞습니다. 그래. 그거 안 할 거면은 48시간마다 PCR 테스트 해. 그렇지. 몇만 원씩 주고 해.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좀 약간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까지 가니까 이게 백신을 워낙 짧은 기간에 개발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훨씬 더 리스크가 적은데 노인들이야 이제 뭐 나중에 부작용이 30년 뒤에 생겨도 큰 문제 안 되지만 아이들은 얘네들은 지금 100년을 살아야 되는 애들인데 이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부작용이 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거를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억지로 맞춰라 그러니까 막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성인의 80 내지 90%가 백신 접종 받겠다고 딱 선언을 한 거였어요. 이미 받았거나 나 받을 거다. 10 내지 20%만 안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백신 패스를 가지고 들어온 건데
그런데 이제 요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요. 1차 맞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 분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람 있겠죠. 있어요. 나 코로나 걸린 것보다 더 힘들었어. 그런 사람 이런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안 맞아도 되지. 왜 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소수자를 보호해라는 기본 컨셉이 없는 거야. 자율성을 덜 중요해. 야, 우린 군대야. 가. 맞는 말인 것 같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지금도 시청 앞에 가보면요.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요. 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돌아가셨 분들 위양소 있고 그분들이 거의 막 분노에 차 있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백신 맞고 백신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게 후회감과 괴로움이 클 것 같으세요? 백신 국가의 책임이 어디가 더 클까? 백신을 맞게 한 게 더 크겠죠. 왜냐하면 백신은 맞으라고 한 거니까. 맞아요. 어. 정확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백신 개발해놓고 국가가 맞아 그러면서 방역 패스 막 했는데 예. 그거 맞고서 돌아가신 분의 분노는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과 분노보다 가족의 분노와는 훨씬 크죠. 그치, 그렇지. 그거는 내 선택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 그렇죠. 텐데. 네. 이거는 국가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요. 국가의 책임의 레벨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따지지 않았거든. 그때는 무조건 한 명도 예외 없어. 다 뭐 맞으라고 그런 한 개념인 거니까.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딱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까지 없이 우리는 그냥 군대처럼 간다. 이제 이런 정신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중하고 배려 있고 소수의 코로나 백신을 맞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예, 없는 거죠. 예. 백신 패스는 기본적으로. 그때는 나는 건강하지만 내가 백신을 맞아줘야 내가 감염이 안 돼서 나로 인해서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나는 감염이 돼도 나는 면역력이 좋으니까 괜찮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백신을 안 맞고 그냥 감염되고 자꾸 전파하고 그러는 것보단 그게요. 약자를 위해서 오미크론 전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델타는 이게 컨트롤이 혹시 알기에스 막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 R0 뭐 이렇게 얼마나 더 전파하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 있었다. 오미크론은요 맞아. 홍역 레벨이라서 이거 그냥 이거는 퍼지는 거다 그냥. 정민이 그냥 걸리거나 백신 맞거나 뭐 어떻게든 그러고 끝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초기에 성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갖고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싱가포르는 저는 되게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예.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뉴 노멀을 선도하고서 했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잘 선택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의 뉴 노멀을 하고서 우리 그냥 아시아 국가니까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옵세션이 있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이 먼저 치고 나간 거는요. 예. 이 보시면은 당시에 보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이제 셋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 세 명이 보시면 보세요. 보건부와 기재부와 노동부니까요. 다 어떤 뜻이냐면 감염과 국민의 일상을 같이 지키겠다. 약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세 명이 전부 다 경제학자였습니다. 3명 다 보건 전문가도? 네.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라서 이제 경제학자를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이 우리나라 이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이게 지금 국민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요. 언론에서 들을 때 다 그때 맨날 감염병 하시는 분들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감염병 하시는 분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분들의 시각은 굉장히 이런 시각이야. 감염.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경제만 하시는 분들은요. 국민의 삶, 경제 약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약간 예. 이거를 조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래서 이제 감염도 그러니까 보건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드무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뭐 일단 감염한 사람들 많이 불렀죠. 지금 연구된 걸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과학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딱 정답이 보이는. 네. 어. 왜 과학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러니까 실험 결과 예를 들면 학교 등교 문제도 등교 문제가 교통사고 아이들 학교 가는 것보다 사망률이 낮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정답이 너무 딱 보이는. 너무 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제가 맨날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 기반 정책하자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위험 극도로 회피하고 책임 있게 그 뭐랄까 그 증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증거를 대면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책의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정책의 의사결정의 데이터를 보고 나의 정치적 선호도와 상관없이 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가 아니고 네. 그냥 분위기 보고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네. 네. 그러니까 야 분위기 안 좋은 것 같다. 일단 마스크 더 써. 일단 학교 일단 보내지 마. 괜히 갔다가 혹시 늘으면 그 누가 풀었어. 그럼 그러니까 저는 욕 먹을까봐. 두 가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질병청이 그때 이제 저기 이제 핵심이었잖아요. 그 질병청장이 제가 질병청장이었으면은 대통령 설득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메시지 계속 넣고 이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병청장의 직무 유기가 있는 거고요. 뭐 열심히 하셨습니다. 설득했어야 한다. 설득했어야 오히려. 된다. 열심히 하셨다는 거 저 인정하고요. 하지만 설득하셔야 됐고. 그럼 질병청장님도 아셨을까요? 이 상황은 설득이 어렵지 객관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혹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연구들은 사실 사후적인 연구잖아요. 아니에요. 2020년에 이미 나왔다니까요. 당시에? 근데 우리 2022년 초까지 학교 본다 했잖아요. 참 분위기 파악 못하네. 그때는 몰랐다. 나 몰랐다. 몰랐으면 그건 진짜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막 열고 있는데 아니 유럽 다 왜 열어? 라고 질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 대통령 설득해야 되고 그렇지. 뭐 대통령실도 전 책임 있었다고 생각하죠. 아니 다른 나라들은 왜 열지?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었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였죠? 그러니까 2020년 12월쯤 되면요. 그러니까 2021년 3월부터는 그냥 깔끔하게 등교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러니까 여론 학회에서 여론 신경 쓰느라고 선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팬데믹의 종식자는 누구였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다. 그렇죠. 뭐 시간이 그런 거였죠? 지나면서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변이가 생겼는데 그 변이가 굉장히 많이 감염되면서 증상이 약했죠. 그렇죠. 변이가 생길수록 약해지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근데 그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요. 천만 다행히 감염 줄어든 겁니다. 네. 오미크론이 사실상 종결자였죠. 모두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만 다행히 오미크론이 사실은 백신 역할을 한 거예요. 백신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백신의 역할이 아예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오미크론에 똑같이 걸렸어도 백신 맞으면 그 약한 증상이 더 약했죠. 예.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치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막 온갖 과학 기술을 다 동원해서 백신 이렇게 빨리 만들고 했어도 결국 이거를 끝낸 거가 자연이잖아요. 맞아. 참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굉장히 인간의 나약함을 여전히 느끼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도 팬데믹에 돌아가신 분들보다 지금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많이 발전했죠. 했지만 참 그 대자연 앞에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토론이라는 게 과학적인 거냐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거냐 아니냐, 그런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 같아요. 토론이 이루어졌는데도 어덥션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교수님 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도 꽤 있었을 텐데 왜 혼자만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 당시에? 학교 열자는요 진짜 거의 저밖에 없었고 몇 명 없었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진짜 정치해야 돼? 막 진짜 그 생각도 막 했다니까요. 불끈불끈 하시죠? 불끈불끈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다음 총선 언제야? 2024년이네. 정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근한 예거든요. 정말 예. 너무 비근한 예라서 너무 슬펐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렵죠. 그렇죠. 알아도 못 거스르지. 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용기 있는 정치인들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현철 교수님. 그 봐.
이 TSMC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김현철 교수님이 있으니까 이런 그러네. 네, 우리는 방역도 잘하고 반성도 잘하고 반성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간 일도 우리가 뭘 놓쳤는지 그래. 생각해 보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팬데믹 좀 옛날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99%가 그렇다고 믿더라도 1%의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너무 집단주의적이에요. 아니, 그 1%도 99%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 아니 99%의 목소리는 귀를 안 기울일래 안 기울일 수가 없어. 뭐만 틀어놓으면 다 그 같은 얘기 하니까.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눈치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